11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과 하나은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기인 22일이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 이야기 신장개업 박신양, 박지훈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는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서울시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조희연 교육감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전화로 연결해서 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 두 번째 치러지는 수능, 서울에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개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개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갈 길이 머네요. 오늘 두 분은 딱 자리에 나오시면 본인이 쓰기 편한 위치로 마이크까지 스스로 다 점검을 하시고. 네. 이제 3개월 좀 넘어가니까 네. 이제 저희도 선수가 되는 거죠. 네. 자, 마이크는 너무 높이 올리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얼굴 안 보인다고 컴플레인을 하시죠. 자, 대장동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경이 전방위,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곽상도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하면서, 자, 그렇게 배임 하더니 왜 뇌물수사는 안 하냐, 또는 뭐 알선수재 수사는 왜 안 하냐 했는데 뇌물수사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곽상도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 당시에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금융주관을 맡았던 하나은행의 본점, 여신 업무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담당 부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컨소시엄 구성이 깨지지 않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곽 전 의원이 이 같은 도움을 주고 로비 자금으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제 이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아들의 계좌를 동결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수사 초기에 검찰은 병채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도 했지만 곽 전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곽 전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이 22일로 만료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배임 등 혐의 얘기가 많았는데 우선 이걸로 먼저 기소를 하고 곽 전 의원 등 로비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창기 배임 혐의에서 뇌물죄로 검찰 조사가 좀 확대되는 모양새인데,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로비 의혹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전에 이미 이제 이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기소가 이루어져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이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배임 관련된 혐의는 사실상 이제 종결이 됩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왔던 것처럼 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연루된 정황을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뚜렷하게 포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유동규, 정민용이 이제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어떤 팀을 짜고, 네,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이 또 어떻게 서로 접선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는 방향으로
모델을 짰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규명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 계속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금융 그 컨소시엄이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이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 그다음에 김정태, 하나금융주주 회장 이 전부 다 뭐 성대 출신이라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나은행이 2016년에 작성한 대장동 프로젝트 사업성 검토 보고서를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정말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정말 수천억 원을 갖다 넣거든요. 6천억 이상을 돈을 갖다 넣는데 그렇습니다. 수수료 1.5%하고 이자 일부만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득은 아무리 그게 확정이익이 아니라 당시 뭐 부동산이 얼마나 뛸지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2016년은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투자 수익을 하나은행이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좀 이상해요. 그렇게 너그러운 투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느 은행이 네.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어떤 중간 과정에서의 다른 얘기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 곽병채 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뭐 단순히 곽병채 씨가 돈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게 죄가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그렇죠. 규명하는 게 이제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동안에는 곽 의원이랑 곽병채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산재를 입은 거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 성격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네. 사실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화천대유도 지금 그게 이제 산재 성격이 있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과태료 18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 전 의원 아들 같은 경우도 제출하겠다고 했었는데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비교를 굳이 하자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아들의 어떤 병가 신청 관련된 그 논란이 있었을 때 진료 기록, 병원 소견서, 다 냈어요. 진단서 이런 거, 그러니까 청원 휴가의 근거가 되는 의무 기록을 다 냈습니다. 그런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건 어떤 다른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상식적이죠. 누가 그거를 한 5년 몇 년 근무했어요? 얼마? 사회초년생한테 말이죠. 사회초년생에게 50억을 대리에게. 퇴직금 내지는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대리 직급을 없애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게 그 곽 의원 쪽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맞아 돌아가려면 하나은행은 너무 너그러운 투자은행이 돼야 되고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화천대유는 거의 노동자의 천국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너그러운 투자자가 이 대장동에는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은행이고요. 하나는 초기 자금 약 350억 정도를 그렇죠. 줬던 키넨 파트너스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이자율 10%의 최기원 이사장에게 SK 최기원 이사장에게 돈을 400억을 빌려서 약 350억을 이자율 6.9%에 3.1% 손해를 보면서 350억을 빌려줍니다. 야, 그 정도면 저의 마이너스 통장보다도 이자가 쌉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대단한 너그러운 분들이 두 군데 있다. 여기까지 좀 잘 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성남시의회 30억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최윤길 전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 착수했다. 이런 소식 들어왔네요. 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도 오늘 이른바 성남시의회 30억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최윤길 전 경남도 성남시의회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경찰은 이 대가로 최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3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날 최 전 의장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성과급 지급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 최윤길 전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장 2013년 그러니까 이분은 시의회 의장하다가 화천대유 직원이 되기도 하시고 당적도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 당적도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변신의 귀재죠. 예, 그러니까요. 시의회 의장하고 화천대유 사무실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하는 것도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금액의 액수들을 보면 뭐 50억이라든지 또 이제 30억. 최영길 전 의장 같은 거 30억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동안에 민간이 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에서 얼마나 막대한 그 수익이 나고 그거를 자기들끼리 이제 민간 사업자들끼리 나눠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거리낌이 없었는지 이런 거를 지금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그다음에 대장동 문제 관련해서는 양지열, 박지훈 두 변호사님 모시고 각각의 법률상의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 정의 정면 충돌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놓고 전날 어제 같은 경우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재부 국정조사 19조나 누락하지 않았냐. 그렇죠. 여기에 만약 고의적으로 19조를 누락했다면 이거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오늘은 송영길 대표가 또 기재부 저격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과 또 그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올해 국세 초과 세수 추계를 놓고 당정 간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이제 기획재정부가 애초에 초과 세수 규모를 19조 원대로 전망해 놓고도 그간 10조 원대를 언급하면서 일부러 그 축소한 것 아니냐라면서 10조 원대는 맞네. 네, 그렇죠. 네, 비판과 압박을 좀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예. 이제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심각한 책무유기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이제 강하게 각을 세운 데 이어서 오늘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연이어 기재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초과 세수가 50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지 안타까움이 든다.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예산안 증액 및 감액 심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기재부는 아직까지도 이제 세수 추계 잘못은 시인했지만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그러면서도 의도성은 부인을 하지만 이 19조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용처를 설명하면서 사실상 방역지원금 예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용처가 어디예요? 9조 원 가까이를 그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 네. 시인했어. 근데 그거는 도대체 용처가 어디예요?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그 지출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주방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시사 이슈를 맛깔스럽게 차려주시니까 제가 그걸 헷갈리게 되는데 셰프라고 불러드려야 될지 하여튼 주인장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우리가 세금을 얼마 거둘 거라는 거를 이제 추계를 낸 다음에 그 추계 바탕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우리가 얼마를 거둬들일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림살이 이렇게 꾸리겠다라고 짜는 건데 그럼 지금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자면 50조 원의 세수를 지난해에 예산을 짤 때 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예요? 아니 전체 예산이 600조 정도인데 50조를 틀린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틀린 거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자기 용돈 관리에 그렇게 10%씩 차이 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많이 틀린 거라서 일단 그 자체로 틀린 것 자체도 조금 문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0조 원대의 추가 세수가 거칠 거다라고 했을 때 뭐 11조나 12조도 아니고 갑자기 19조가 되면 또 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기재부나 혹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국채를 빚을 냈던 게 있으니 그거를 먼저 갚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추가 세수로 들어오는 거는 원래 예산을 짤 때는 없었던 돈이 추가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원래 국채를 갚겠다고 설계했던 자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다시 정치적으로 혹은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민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건데 아예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냐라는 거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혹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는 거죠. 어쨌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국채, 그러니까 국가 재정, 국가 채무는 증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증가했고요. 개인 채무, 가계부채는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가든 가계든 위기 상황에서는 채무가 증가하기 마련해요. 어느 쪽 포션을 어느 쪽을 더 증가시키게 할 거냐가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돼야 되는데요. 저는 나라가 빚지는 게 개인이 빚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빚을 지면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가게는 빚을 지면 대책 없이 파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후에 다시 그 가게를 이렇게 세우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건 뭐 재정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50조 추가 세수가 생겼는데 이거를 그냥 빚 갚는 데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우 그 대책 없는 일이다라고, 과거의 재정운용, 확장적 재정운용 정책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뭐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선 앞두고 이렇게 당정 간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선거에 도움이 되냐라는 얘기 나오죠. 이게 사실 그렇죠. 민주당도 그 할 말이 없는 것이 네. 그 전에도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니까 예산안을 어떻게 쓰고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뒤에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왔던 부분인데 기존에 사실은 충분하게 지원을 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제대로 이루어진 뒤에 이제 넓혀 나가는 방식을 채택해야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말 돼가지고 갑자기 민주당이 세게 나가는 것 같은 모양을 취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제 선거 앞두고 돈 쓰겠다는 거야? 금권 선거하겠다는 거야?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 반성 뒤에 추진이 나와야 조금 더 납득하기가 쉽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분간 이거는 뭐 지속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이 여당에게 원하는, 정부 여당에게 원하는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돌파력, 한편으로는 안정감, 이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정부 여당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어느 면에서 협조하고 어느 면에서 또 비판할 것인지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무작정 다 발목 잡는다 이렇게 가면 또 큰일 나거든요. 자, 일산대교 오늘 밤 12시네요. 네, 18일 오전 0시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 3주 만에 다시 유료 도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내일인 18일 오전 0시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합니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일산대교를 다니는 시민들은 적게는 600원부터 많게는 2,400원까지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수원지법이 어제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에 불복해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인데요. 법원은 경기도의 통행료 무료화 처분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사퇴를 앞두고 주민교통권을 보장하겠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추진을 했는데요. 이제 도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라서 선심성 결정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1차 공익처분 통보는 위법하다면서 일산대교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제 경기도가 곧바로 2차 공익처분을 내리면서 응수를 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가 됩니다. 본안소송 1심 판결은 내년 중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통행료 무료화 3주 만에 좌절되니까 그 인근 지자체들이 지금 난립니다. 그렇죠. 반발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일산대교를 주로 이용하는 고양, 파주, 김포 등 지자체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경기도는 예산 60억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편성을 하고 지자체들과 함께 일산대교의 무료화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한규 경기도 행정 2부지사와 고양시장, 김포시장 등이 일산대교 사무소를 방문해서 일산대교 무료 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안을 전달을 했는데요. 일단 일부 지자체들은 자발적인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무료화에는 일단 제동에 걸렸지만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본소송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SOC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어떤 그 정치 행정학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긴 합니다.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SOC 사업을 할 때 지자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 부담이 있다 보니까 주로 민간 개발 회사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그들의 어떤 이게 이익을 어느 정도 이제 보장해 주면서 이제 사업을 많이 이제 키워왔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 이래로 이제 그 분야가 굉장히 많이 커져 왔었죠. 민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회사들이.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일산대교 건 같은 경우는 한강의 나머지 다리들에서는 없는 그 유료 모델이라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다리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새로 취임했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정책 쟁점으로서도 이제 중요한 이슈였을 수 있고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또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논의가 진행되는 방향을 보면 일단 통행료를 이제 정지를 시켜놓고 이후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주식회사 일산대교 쪽이 만약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주겠다. 이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순서의 앞뒤가 어디냐는 나중에 이제 차치를 하더라도 좀 잘 풀어나가야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도민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일산대교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들어와서 지금 그 건설비부터 시작해서 다 손익분기점 다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빌린 돈에 이자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일산대교에서 제일 큰 사업자한테 빌린 돈 빌려가지고 굉장히 비싼 이자를 주면서 그렇죠. 계속 통행료 받고 있잖아요. 그게 국민연금이고요. 예. 이래도 되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경기도 주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 수능인데요. 날씨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내일 51만 명이 수능을 치르는데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2년째 지금 수능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각 광역시도의 그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잠시 후에 혁신 지역 지구 예산 서울시가 삭감한 부분과 내일 서울 지역에서 수능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님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장동 사건 곽상도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이어서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이 어제 구속됐고요. 그리고 이정필 씨, 저희들이 목 놓아 찾았던 이정필 씨 지난 12일 날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양측의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이제 앞으로 더 자주 보는 그림이 될 거라고 하던데. 자주 봐주실 거예요? 자주 봐야죠.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자주. 네. 예전에 이런 코너가 있었죠. 박신양이라고. 예, 박신양. 예. 왜 내 남자라고 말을 못해? 그래서 많이 비난을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러지 마세요. 네. 사실 이 새 프로그램 홍보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프로그램 런칭하신다고요. 네. 9시 반부터 TBS TV로 이제 네네. 되는데 더 룸인데요. 네네. 더 쌈박한 시사 중계 룸으로 네. 양지열 변호사하고 제가 신장 개업합니다. 예. 신장 개업하세요. 네. 네. 아니 더 쌈박한 시사 중계 룸. 예. 이게 플레임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건 홍보용이고? 날마다 사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까지가 우리 홍보문이고요.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플레임이거든요. 더룸이 명칭입니다. 공식 이름이고. 그래서 원래 변호사 두 분 하신다고 해서 원래 뭐 변두리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변두리 외모는 아니라서 변두리 외모는 아니라서 박신양 외모다. 네, 박신양이다. 그건 비난받는다니까요. 네. 월요일 밤 9시 반부터 1시간 동안 10시 반까지입니다. 10시 반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TBS TV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8시까지 라디오 신장기업 듣고 잠시 쉬었다가 9시 반부터 TBS TV 더룸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진우 이제 주디가 그것도 보고 잘 얘기해 볼게요. 네. 주진우 주제한테는 저희가 네네. 자 이렇게 두 분이 변두리 변호사 아니고요. 더 쌈박해진 시사중계 룸 더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밤 9시 반 목요일까지 10시 반까지 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예, 우리 박지훈, 양지열 두 변호사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한번 가보시죠. 자, 곽상도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본점도 압수수색했어요. 그렇죠. 이거 뭐 증거 좀 나올 게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결국 22일 날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풀어주지는 않겠죠. 네네. 기소를 하려면 영장에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뇌물죄가 곽상도한테 뇌물죄 했던 부분이
증거 보존이 됐거든요. 출증이 네네. 됐는데 영장에 또 빠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기소를 한다면 이건 해결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대가성 찾아내려고 하나은행 간 것 같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자택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네. 그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네. 아니 대장동 수사 그렇게들 뭐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고 뭐 국민적 관심사가 됐었는데 사실 모든 문제가 되는 사건들의 그냥 기초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를 그렇죠. 먼저 봐야 되는 게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50억 클럽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50억 원을 받았다라는 게 가장 먼저 나온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와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곽상도 의원이 뭔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 화천대유 쪽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를 좀 무산될 뻔한 위기에서 막아준 거 아니냐라는 첫 번째 의혹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왜 그렇게 7천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 나중에 이익을 받는데 얼마 챙겨가지도 않았네. 그 수수료 얼마하고 이상하죠. 이자 몇 푼 받아가고 말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7천억 것 원을 같은데요. 그렇게 빌려준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제가 2016년에 작성한 그 사업 타당성 보고서 이걸 쭉 봤어요. 네.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예. 7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수수료 1.5%하고 이자. 그럴 리가 없죠. 그거 저도 좀 그렇게 빌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재단도 아니고요. 예. 공익재단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어쨌든, 확인할 것 네. 같아요. 왜 그렇게 하나은행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혹시 영향력을 발휘해준 거 또 아니냐. 한편으로는 네. 늦었기 때문에 네네. 결국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마무리 작업으로 압수색을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일각에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물이 이제 대가성이라고 하는 부분 입증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당시에 곽상도 전 의원이죠. 이제는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가 뭔가 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뇌물이 빠졌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 못한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법무공단 이사장 2015년 그렇죠. 때는 법무공단 그때는요. 이사장 예. 그리고 직전에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했고요. 예. 처음 곽상도 전 검사가 네. 민정수석 될 때 이 사람 누구야 했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유서 대필만 알았거든요. 예전에. 예. 그래서 당시는 이제 알선수재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알선수재는 사실은 조금 뭐 좀 형량이나 이런 게 약하죠. 약하긴 약해요. 하지만 네. 그러나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법무공단 이사장이 네. 국선 변호인 선임 도와주는 게 가장 큰 그렇죠, 일이라서 그렇죠. 예. 이제 실제 사회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인 영향력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도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직책을 보고 줬다기보다는 곽상도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람 그 자체 민정수석이었던 사람.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뭐 특별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네.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줬는데 그거는 뇌물죄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알선수재로 넘어가고 그 형량이 좀 약하긴 약하죠. 해요. 예. 자, 하나은행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는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을 묶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데 곽상도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걸 볼 거고 또 하나는 하나은행이 왜 이렇게 공익재단도 안 하는 정도의 7천억 주면서 싸게 했느냐. 싸게 돈을 7천억을 거기다가 넣고 나머지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이익은 전부 다 화천대유한테 몰아주고가 되는 거죠. 아니면 아니 다른 사람이 심지어 있느냐. 그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익이 초과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을 나중에 알았으면 그때라도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아예 2016년에 만들어진 사업 보고서 보니까요. 사업 검토 보고서 보니까 이익 꽤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근데 아예 가져갈 그게 생각을 이해가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 처음부터 이쪽으로 들여다봤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의 흐름. 예. 음. 늦었어요. 아니 그렇게 보고 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은 안 그렇게 줬을까? 그리고 그거 거기서부터 계좌 추적 들어가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제가 수사였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군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 뇌물 사건들 뭐 올해는 안 했지만 군대에서는 뇌물이 그렇게 예. 많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눈에 띄고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네. 추상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로 밑에부터 위로 가야 되는데 음. 이거는 지금 거꾸로 지금 해버리니까 예, 일단 아쉽습니다. 이재명 딱 이렇게 이름 석자 박아놓고 여기와 관련돼서 맨 위에 이름 석자 박아놓고 여기에 뭐가 쉽지가 연관되나를 않죠. 찾아가는 방식이지 않았나 싶은 쉽지가 생각이 않죠. 들어서.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그 당시에 부실 수사가 있었느냐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데 아직까지 검찰에서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소식은 없죠. 네. 쉽지 않은 사건이죠. 네네. 일단 이게 초기에 불거졌을 때 당시에 이제 중수부에서 네. 이걸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수사 책임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장동이 2009년도부터 이게 많이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 여러 가지 얘기의 시작점으로 딱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미 민간업자들은 2009년도부터 땅을 움직였어요. 사놓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민간업자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없었던 맞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땅을 사놓도록 도와준 쪽이 하필은 또 부산저축은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이렇게 막 뭉치더니 부산저축은행에서만 1,100억 원대가 나왔는데 네. 왜 이건 안 들어봤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도 좀 지났고 또 쉽지는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아주 분명히 뭐 오래됐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필요는 있죠. 네. 네, 당시 주인검사 중수이과장 윤석열 이분은 왜 부산저축은행 그 부산저축은행에서만 1,100억이고 그다음에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1,800억이죠. 그렇죠. 합치면 합치면 1,800억입니다. 1,800억. 또 이게 나중에 결국은 몇 년 지나서 기소가 됩니다. 그 문제된 2015년에 사람이요. 기소되죠. 그때 그러니까 알선했던 사람. 예, 똑같은 사람이요. 예.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직접적으로 SPC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투자를 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외부로 대출이 나간 거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글쎄 그렇게 따지면 대출을 해준 것과 직접 SPC를 해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들긴 합니다. 대출을 일으켜 준 것을 알선했던 조모 씨는 10억 원 정도 돈을 받았고 네. 그것 때문에 2015년에 결국 구속됐어요. 징역 받죠. 예. 2011년에는 안 됐다가 2015년에 결국은 구속됐어요.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 대장동 얘기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고요. 도이치모터스 야 이거 되나 했는데 많이 진전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소환 언제 된다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그 하나 여기서 딱 풀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딴 방송에서 보니까 뭐 다 맞추던데 도이치모터스. 아니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예고는 많이 틀리는 편인데요. 이거는 뭐 사실은 제가 다른 어떤 방송에서 김건희 씨 소환을 9월 정도부터 예측을 했거든요. 네, 추석 전 소환. 근데 그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의기소침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모 씨 이정필 씨가 당시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더라고요. 9월 그렇죠. 초에. 9월 달에 기각됐어요. 만약 그때 발부됐으면 김건희 씨는 제 예측대로 소환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잡혔잖아요. 네. 검거됐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잡힌 것 같아요. 12일 날. 그러면 많은 조사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 권오수 회장도 지금 구속이 됐고요. 오늘 내일 또 조사를 할 거고요. 네. 그러면 다음 조사는 뭐 김건희 씨인데 주말간에 오라고 해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소환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월요일 봅니다. 소환 예상. 양 변호사님 이제 언제 소환됩니까? 저는 뭐 섣부른 예안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박 변호사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어떻게 보면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쟁점은 뭐냐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은 거의 확인이 된 셈이에요. 그렇죠. 4명이나 구속됐으니까. 구속됐고 3명은 재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회장이 직접 이게 그냥 회장이 맡겨놓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일을 했어요. 네. 이게 내부 정보도 제공을 해가면서 우리 거 사라. 선수도 모집하고. 네, 선수도 모집하고. 본인이 몸통이에요. 그래서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됐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박 변호사가 핵심을 뒀던 그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를 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게 이 선수가 2013년도에 경찰에 가서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굉장히 자세한 이제 내사를 했어요. 예, 내사 보고서 저도 잘 봤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거기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몇 날 며칠 날 어떻게 계좌를 받았다까지 나오거든요. 2010년 2월 초에 청담동 미니 매장 2층에서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대로 심지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그 그러니까 매장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말을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이 이정필 씨가 소위 신병을 확보했다는 게 12일 날이고 11월 12일 12일 날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돼요. 묘하게 날짜가 같아요. 신기합니다만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요. 네네. 구금이 되고 구속이 됐다는 거를 뒤늦게 우리가 알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동시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권오수 회장의 영장 실질심사 할 무렵에 알게 됐어요. 그러게. 그래서 저는 이거 연관성이 있다고 아니 저는 속보가 딱 개인적으로 떠서 예상합니다. 저는 그때 검거된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오전에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12일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니면 그 직전 직후에
권오수 회장 영장 청구가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저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내피셜이니까 네. 뭐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잡힌 다음에 일정 부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정필이 먼저 잡혀서 진술하고 네. 그래서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다. 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영장 발부됐을 것 같고요. 권오수를 계속 영장을 해도 되는데 계속 기다렸던 거는 있었어요. 예. 그거를 맞췄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심병이 도지면 권오수 한 달 동안 10월 6일 날 영장 네. 그 이정필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날 도주했고 도망갔죠. 11월 12일 날 잡혔으니까 약 5주 정도 네. 지난 다음에 5주 동안 어디서 뭐 했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궁금해 죽겠어요. 통상 모텔에 많이 있어요. 아니 혹시 권오수 회장이랑 뭐 이렇게 서로 통상 근데 모텔에 있으면 전화는 합니다. 회합 통신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고 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정필이 이미 그 자백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가 확보가 됐고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조작은 지금 2010년부터 2012년도에 있었던 거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신한은행 계좌를 맡겼다는 건데 네네. 문제는 권오수 회장과의 관계가 그것만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주를 굉장히 헐값에 사실 이제 거의 그 시세가 아니라 액면가에 가깝게 좀 사도록 해서 2억 원 가량을 그렇게 팔아서 이익을 보도록 도와준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10억 원의 신한은행 계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권 회장의 또 측근에 의해서 다른 주식 양수도 있었다라고 그렇죠. 이제 강덕구 의원이 주장한 겁니다. 네. 이거는 주장한 것이고. 이거는 그 2009년 5월 20일 날 두창섬유 두창섬유죠? 이전 네. 대표로부터 블록 딜을 통해서 24만 8천 주 약 8억 원을 주고 김건희 씨가 샀다.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네. 자본시장법이 사실 일반인이 잘 모릅니다. 네. 예를 들어 작전을 걸거나 시세 조정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그러면 주식시장이 흐트러지잖아요. 상당히 시세조정 행위가 1년 이상 징역의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을 맡기거나 위탁한 사람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시세 조정의 목적을 알고 돈을 맡겼을 때 처벌이 됩니다. 맞아요. 김건희 씨가 지금 돈을 맡긴 건 확실해요. 예. 과연 시세 조정 목적을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정필 씨가 자백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말했던 블록딜 부분입니다. 네. 이전부터 이런 거래들을 꽤 했다라는 거예요. 네. 특히 지금 두창섬유의 이전 대표라는 사람은 권오수 회장의 측근이기도 하고 손발이에요. 그냥 형제는 그렇고 뭐 가족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미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시세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고의가 있거나 인식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강덕구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개가 생긴 거죠. 네. 네. 권오수라는 한 축이 생겼고 그렇죠. 이정필이라는 두 개의 지금 교차점이 가리키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돈은 사실은. 벌써 가 있고 통장은 가 있고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언론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재무관리 임원인 연모 씨가 네. 검찰에 나가서 진술한 거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이 이전에 왜 최은순 씨 IP랑 똑같은 동일한 네. 거래가 있었다. 네. 이래서 최은순 씨가 어디 가서 도대체 이걸 한 거냐. 연모 씨한테 위탁해서 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동일 시간대 주식을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서로 사고 팔았다. 네. 그게 통정매매. 이게 통정매매. 되게 네. 흥미로운 게 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하죠. 네. 요즘에는 네. 주가 조작을 하더라도 동일 IP를 쓰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다가 그걸로 많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안 하는데 예전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010년도에 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IP 해놓고 자 팔게 사라. 내가 이쪽에서 팔 테니까 돈 던져. 네가 사라. 그래서 사면 그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막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럼 오르죠. 개미들은 뭣도 모르고 이거 주가 오르구나 사자. 예. 그랬다가 쓱 빠져나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작전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금융당국에서 이런 IP 공통으로 쓰는 것들 다 잡아가니까 지금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네네. 이러면 다 잡혀가니까요. 예. 근데 옛날 거예요. 2010년도 11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충분히 그런 수법으로 했던 그런데 상황이 맞는 것이죠. 예전엔 유선이 필요했으니까 네. 요즘은 무선으로 하니까 네. 사실 IP가 바뀌어요. 예, 우리 한골선 의원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2009년도에 두창섬유 이모 대표로부터 김건희 씨가 24만 8천 주 블록딜해서 8억 원 주고 통정매매. 예.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재무관리 임원 연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했더니 최은순과 김건희 사이에 서로 공 던지고 주고받기. 동일한 IP로 동일한 왔다 IP로 갔다 공 왔다 던지고 갔다 하는 거. 주고받기. 예. 이 두 가지를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저는 위탁했을 뿐이에요. 전 몰라요. 이게 주가 조작에 쓰이는지 몰라요. 라고 김건희 씨가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후보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투자 전문가라고 해서 그게 맡겼었고 실제로 그런 거라면 처벌할 수는 없어요. 예, 고의가 없다는 거죠. 넉 달 동안 맡겼다가 손실만 보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반대 사실 입증하면 되죠. 그렇죠. 그 반대 사실로 좀 보이는 것이 이 두 가지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좀 어려웠나요? 예, 아니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그게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주가 조작을 하고 빠져나왔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모 같은 경우가 제3자랑 통화를 하면서 그거 본인이 했다라고 하면서 공소시효도 지났다라는 얘기까지 자신 있게 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염씨였나요? 그 사람이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이후에도 주가 조작을 계속 했다라는 포괄 거죠. 범죄가 돼가지고 가장 마지막 가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덜 지나신 그런 거죠. 안 그랬으면 지금 지금 전체 구속된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구속된 사람이 권오수까지 포함해서 5명이에요. 5명이 구속이 됐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공소시효 지났는데 누군가는 빠져나왔겠죠. 공소시효 지났는데 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김건희 씨가 무혐의 전혀 몰랐느냐 주가 조작 사실은 아니면 최소한 방조했거나 아니면 아까 블록딜이나 그 통정매매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 공모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셋 중에 하나겠죠. 셋 중에 하나죠. 근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명을 하고 항변을 한 거예요. 윤 후보 측에서 이거 우리도 당했다, 손해봤다, 그냥 돈만 맡겼다. 돈만 맡기면 되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많은 거래 상황이 돈만 맡긴 그 이상이 되어 보입니다. 최소한 방조범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2013년에 경찰 내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됐지? 거기까지 이번에 검찰에서 같이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살짝 의문이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는 2010년 주가 사건 자체는 2010년 사건인 거고 주변 정황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주변 정황들 중에도 분명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신의 어머니와 통정거래를 했다는 부분도 그것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그것도 별개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또 등장했던 게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바나 컨텐츠. 코바나 컨텐츠 계속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데 협찬을 해줬다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총장으로 내정이 됐을 때부터 사실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시작점이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입건되느냐 더 나아가서 기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뒷부분 2013년도 수사 막았던 부분 또 뒷부분 협찬 그건 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협찬 맞아요. 부분까지 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윤 후보 윤 후보 입장에서는 밖에 말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선거운동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에 쉴드를 치긴 했어요. 없는 죄도 다 뒤집어 씌울 판이다. 김건희 씨에게. 없기는 왜 없어요? 그건 모르지만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죠. 왜냐면 일반인이 이랬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두 분이 하실 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막 앞에 치고 나가면 뒤에서 양 변호사님이 그 PD가 그 방통이 나가지 않도록 뒷수습을 잘 하시면서 방송이 진행되지 실제로 않을까. 이제 해설은 우리 양재열 변호사 주로 하시고요. 저는 중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여튼 도이치모터스 건은 오늘 우리 박지훈 변호사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건희 씨 이거는 기고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털고 나가야 돼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곧 소환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월요일 소환을 예측한 박신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양재열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내가 62세에서 65세까지 겪은 취업 분투기다. 2021 매일 시니어 문학상을 수상하신 이순자님의 취업 분투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진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요 몇 년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자격증이 책장 한 면을 도배할 만큼 준비했다. 어쩌면 현실을 직면하기 겁나 자격증에 몰두했는지도 모르겠다. 이순자님은 미술, 문학, 음악, 상담 치료 쪽으로 1급 자격증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격증은 나이 앞에 무력했습니다. 결국 이순자님은 취업 창구 담당자에게 나이가 너무 많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일은 백화점, 병원 등 건물 청소, 어린이집 주방, 아이 돌봄,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호사 등등.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던 이순자님은 갑질과 멸시, 성추행 때문에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치열하고 눈물 나는 분투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른을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이른이다.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경험이 글이 되었다. 기초수급자가 되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글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한 일이다. 기초생활이 해결되니 이제 쓰기만 하면 된다. 다리미판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글을 쓴다. 하나, 둘, 작품을 완성하는 기쁨은 나를 설레게 한다. 이제 시작이다. 정진하리라 죽는 날까지. 이른 결심을 축하받고 싶다. 이순자님의 이른 결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해봅니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생활이 보장되었다면 이 아름답고 치열한 글을 우리는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 1위라는 가혹한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이른 결심이 무색하게 얼마 전 이순자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순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야겠습니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네, 내일이 수능입니다. 지금까지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수능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조 교육감님은요, 어제 미래 투자를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어린이 청소년 예산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한 것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어요. 이게 좀 이례적인 모습인데 이 두 가지, 내일 수능 준비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과 관련된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이유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조 의원입니다. 네네. 자, 오늘도 지금 내일 수능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현장 돌아보고 계셨다라고 말씀 들었는데 지금 어떤 현장을 돌아보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는 그 교육지원청이 서울에 11개 있습니다. 네네. 교육지원청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지원청 시험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러 가시는 거군요. 예. 벌써 코로나 시대에 두 번째 수능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작년에 저 딸이 수능을 봤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내일 수능은 지금 서울시에서 코로나 시대에 치르는 두 번째 수능입니다만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의 두 번째 수능을 맞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이제 하루 한 400명이나 600명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그런데 이제 올해는 지금 2,500명, 지금 3,000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졸이면서 아무래도 상황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수능을 치른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올해도 이제 준비가 됐고, 작년과 달리 이제 고3 수험생과 모든 교사들이 백신 접종을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네, 다 끝냈죠. 그래서 조금 좀 안심한 상황에서 수능을 맞게 되고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확진한 학생까지도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완벽하게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며칠 전에 한성과학고를 갔었는데요. 말하자면 그 자가격리된 그 별도 시험장의 경우는 그 방역복을 입고 시험을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고, 감독하신 선생님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선생님들까지도 계시고 또 병원에서 또 수능을 치르게 해주시는 의료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확진 또는 자가격리된 수험생들 같은 경우 오늘 뭐 이렇게 현장에도 가기가 어려웠을 거고 수험생들이 오늘 그렇습니다. 시험 보는 데 다 갔을 텐데 또 수험표 수령 이런 것도 본인 당사자가 수령하기는 어려워서 대리 수령도 일부 인정을 해서 수험표 수령하거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던데 뭐 다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면 수험 이제 자가격리자나 이제 확진 일반 학생이 있는 거고요. 네네. 확진자를 접촉해서 자가격리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죠. 확진한 학생 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일반 시험장이 있고요. 네. 자가격리자들이 치르는 별도 시험장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치르는 병원 시험장이 지금 있는 셈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 학생과 이 확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험생의 직계가족이나 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면 네네. 수험표를 이렇게 대리 수령하는 식의 시스템을 갖추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격리 학생 또 확진 수험생의 상황 관리를 위해서 11월 4일부터 교육부하고 보건소하고 함께 현장 지원 체제를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네. 요건 꼭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일반 수험생들도 이제 오늘 의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일 아침에 막 유증상, 증상이 막 나타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10시까지는 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밤에 신속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검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통보가 될 겁니다. 네, 유증상이다. 내일 아침에 만일에 이제 의심 증상이 있는데 뭐 이제 확진 학생이 됐다면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은 밤 10시까지 보건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밤 10시까지 보건소에서 검사 받고 만약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병원에서 시험 칠 수 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하루 걸리지 않습니까? 결과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대단히 준비를 촘촘히 뭐 하셨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오늘 밤 10시 넘어서까지도 우리 교육감님 잠을 편히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계속 상황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수능이 우리 51만 수능생들 모두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당국, 보건당국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 예산을 올해 절반 수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삭감한 예산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을 한 거죠. 이 2013년부터 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시작이 됐고 우리 조교육감님 역점 사업 중 하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혁신교육지구가 원래 이제 구로금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이 되는데요. 네네.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반 자치단체죠. 자치단체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일종의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이렇게 그 개설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마을이 학교다는 그런 캐치프레이 아래 마을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이제 학생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문화예술 활동 같은 것도 마을에 여러 가지 예술 지도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예술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떤 현장 체험이라든가 직업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렇게 마을과 연계해서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는 지역
지역을 아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처음으로 세상을 아는 것이 이제 그렇죠. 마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 교재도 다 예를 들면 이제 양천구 하면은 지역 교재가 있습니다. 네, 양천구 동네 지역 교재. 다양한 예. 전통, 역사, 문화 예. 또 갈만한데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마을별화평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예산이 이렇게 지금 깎여서 원래 이 부분은 이제 그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도 사업입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원래 구로금천에서 시작해서 모든 자치구에서 다 함께 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강남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코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여러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메이커 교실이라든지 3D 프린터를 가진 네. 그런 창작소 같은 것들도 이제 다양하게 운영하면 네네.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마을의 협력하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이 마을 협력 예산을 이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좀 복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을 결합 교육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네. 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주 오래된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마을과 연계해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요. 2019년부터 해마다 서울시 교육청이 125억, 서울시가 125억 이렇게 사업비를 분담해 왔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 예산 125억 올해까지 있었던 125억 중에 절반을 삭감을 했다라는 얘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세훈 시장께서 네. 여러 가지 그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회적 경제라든지 네. 마을 공동체와 마을자 들어가는 예산 다 자르는 것 같은데요. 예, 여러 가지 또 주민자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거 삭감을 했습니다. 네네. 네, 뭐 그 삭감도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또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또 그것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교육을 좀 잘하기 위한 학교 교육,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그런 교육 협력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도 또 성격이 다른. 그래서 그 삭감이 갖는 조금 의미가 조금 좀 남다르기 때문에 네네. 저도 교육감으로서 이렇게 좀 우려와 또 복원을 촉구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사실은 25개 구청장님들도 원래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125억을 또 구청 수준에서도 네네. 이렇게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25개 그렇군요. 구청에 5억씩 하면 125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125억이 또 거기 구청도 5억씩 내서 함께 이제 다양한 그 마을에서의 교육 사업,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게 서울시 교육청과 25개 구청이 마을이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서울시 예산이 갑자기 절반이 줄면 서울시 교육청으로서는 예산을 125억을 다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이나 올해와 같이 진행되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에 가까워지지 않는 건가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구청별로 그런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종합해서 토론회, 우리마을 교육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네네. 마을 활동가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셔서, 네. 이제, 오늘 이제 보니까 서울시에서 교육청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네. 좀 서울시가 예산을 긴축해야 되니까, 이렇게 줄였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사실은 정 안 되면 이제 우리마을 교육 토론회에서는 구청이나 교육청이 그 부족분을 말하자면 대체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네네. 저희도 뭐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만 이제 네네. 그거보다는 이제 이게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던 그 어떤 협력의 정신과 민관학의 어떤 협력 모델이 이렇게 좀
약화되거나 깨지는 면이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조금 다시 서울시한테 조금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서울시 예산이 2021년 대비 9.8% 증가해서 44조 748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보니까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민간보조금, 자치금, 마을생태계 사업, 권역별 그 비영리 지원센터 사업비, 주거복지 사업, 마을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대부분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교육 예산까지 기존에 지금 만족도가 서울 시민들에게 높았던 교육 예산까지 삭감이 되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15일 날 보니까 혁신교육지구 정상화를 위한 비상공동행동이 출범됐습니다. 보니까 예산 삭감 철회 서명운동 시작했던데 온라인 서명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교육청 차원과는 좀 달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거죠? 예, 저는 사실은 좀 몰랐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그쪽의 단체들은 뭐 1000여 개 단체가 네네. 좀 항의하는 네트워크를 만든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 부분은 저도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예, 한번 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네.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어제 그렇게 입장을 밝히셨고 향후에는 그러면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이제 그 보통 지금 이제 정기의회 기간입니다. 정기회 기간입니다. 예, 오늘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정기회가 있고 많은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예산 심의권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서울시에서 삭감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경제나 뭐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복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논의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육감님의 소망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을 혁신교육 예산이 좀 오히려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 그 우리 수험생들 내일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수능이 아닌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치른 세대인데요. 수능 시험이 12년 교육 과정의 마무리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전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아마 홀가분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이제 생길 텐데요. 저는 일단 수능의 결과에 좀 의연한 마음을 좀 가지시면 수능 시험이 그간의 학교 생활에서의 배움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성적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승자이고 또 다른 성장과 배움으로 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결과보다는 좀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과 또 이걸 계기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일단 3년 동안에 정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정말 이 수험생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셨던 부모님들, 가족, 선생님들께 저는 꼭 감사의 말을 한마디 좀 전해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만큼은 좀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님이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을 위한 경제, 놓치면 안 될 경제 이슈를 야무지게 챙겨주시는 한양대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내일 따님이 시험 보신다고 마음이 쫄깃쫄깃하다고 얘기하시던데. 네, 뭐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려다주고. 저도 작년에 다 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조금 아까 그 조희연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 2년 차라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는데 작년에는 정말 여러모로 불안했어요. 밤에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시험 못 보네. 근데 오늘은 밤 10시까지 보건소 가서 검사 받으면 유증상자도 또 확진자도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도
시험 볼 수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해 경험으로 그래서 준비가 좀 잘 돼서 다행입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이번 주까지 재벌그룹 회장 중에서 정말 이렇게 좀 박수를 받으면서 명함이 분명히 있을 텐데 박수를 받으면서 자리에 물러난 사람이 있었나? 네.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이 지난 10일이네요. 완전히 경영에 손을 뗐어요. 그러면서 네. 아들 둘도 같이 데리고 일선에서 물러나 버렸어요. 네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적이 있었나요? 뭐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분인데. 예. 뭐 일선에서 잠깐 물러나거나 이런 경우들은 있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완전히 그리고 아들까지 데리고 아들 둘 싹 데리고 그냥 예. 그래서 일종의 동반 퇴진이죠. 예, 동반 퇴진. 이런 케이스는 흔하지는 않죠. 흔하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박용만 회장은 뭐 더 이상 뭐 경영에 다시 컴백하거나 이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뭐 아들들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된다. 예. 자, 어쨌든 본인은 뭐 이후에 그 사회봉사 그늘에 있는 사람들 돌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두산 식음료를 주로 이렇게 많이 팔던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 두산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네. 밥캣 뭐 이런 등등등 해서 네. 그 중장비를 만들거나 네. 중후장대한 사업 쪽으로 넘어갔어요. 네. 자, 이 명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이 박용만 회장이 두산그룹을 이끌 때 긍정적인 부분과 좀 뭐랄까 이런 부분은 좀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꼽아 보신다면은요. 이제 박용만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랑 그다음에 전반적인 재벌의 어떤 경영 구조 이런 네네. 것들은 좀 분리해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박용만 회장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포인트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두산을 이끄실 때보다는 오히려 대한상이 회장을 할 때 예. 그때 기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한상이라는 게 예전까지는 뭐 기업 이익 단체로서 그다음에 주로 그렇죠. 근데 뭐 정경련이나 이런 한국의 기업 이익 단체들이 주로 재벌의 이익을 대변을 하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전경련. 예, 그다음에 특히 재벌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하에 총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예. 그런데 그런 기조를 상당히 많이 바꾸신 기여는 분명히 있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공헌도 필요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번에 공정경제 3법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재계에서 기업 규제 3법이다 서로 이름 가지고 막 프레이밍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네. 그랬죠. 근데 예전 같으면은 재계 단체들이 굉장히 힘 과시를 한다거나 굉장히 그냥 무조건적인 안티를 건다거나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굉장히 합리적인 처신을 하셨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의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네.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업이나 어떤 신산업이 부흥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 제한된 범위에서만 해주는 건데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뭐 거대 기업의 편을 드신 거라기보단 뭐 한국의 어떤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 먹거리 창출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잡으신 거니까 뭐 이렇게 혁신 기업이나 벤처 기업 그렇죠. 지금의 규제로는 지금의 규제 이 범위 안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하기 어려운데 네. 규제를 풀고 대신 사회적 영향력이 어떤지는 더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네.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좀 자유롭게 해봐라. 네네. 예, 오히려 재벌들보다는 혁신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한테 필요했던 네. 그런 실험의 장 네.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익 단체로서의 어떤 자원 이런 네. 것들을 약간 포커스를 재벌 아니라 다른 데 맞추신 공도 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두산을 이끄실 때 보시면 두산 인프라코어 당시에 뭐 희망퇴직 사태 그러니까 예. 뭐 젊은 직원들한테도 희망퇴직을 받는다든가. 이때 네.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죠. 예, 뭐 그런 문제도 30대 있죠. 직원들도 희망퇴직하게 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 네, 그래서 뭐 두산이 기본적으로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미래다 막 이랬었는데, 네, 그런 것과 좀 어울리지 않았죠. 예, 사람이 미래다라고 하는 공익 광고, 그 기업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두산 인프라코어 사태 때 굉장히 그게
조롱의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굉장히 그 부정적인 평가를 오히려 많이 받았었어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 사태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공 이런 것들은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이게 무슨 뭐 굉장히 큰 재벌 경영의 세대 교체라든가 네. 이렇게 과잉 평가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박용만 회장과 두 아들이 떠났지만 네. 기본적으로 두산은 여전히 네. 총수 중심의 경영이잖아요. 아, 네. 거긴 주로 두산은 형제 경영이다. 그래서 박용만, 네, 네. 그다음에 네. 박용성, 예. 예. 뭐 그런데 이제 그 조카 4세로 내려갔죠. 아, 벌써. 지금. 예. 그래서 4세로 내려가서 계속적인 어떤 세습 경영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분리해서 명확하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결국 그 말하자면 세대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데 세대 교체가 사실은 세습 경영을 은폐하기 위한 좀 그럴듯하게 하기 위한 말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재벌 지금 3세 4세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재벌이 이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네. 사실은 뭐 지금 대선 주자들은 아무도 이거에 관심은 없는데 네. 사실은 거대 기업을 이끄는 소위 말해서 경영진의 탑이 지금 4세까지 가는 거잖아요. 아유, 참. 예. 근데 이제 다양한 실증 연구들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면 네. 그 외국에도 사실은 가족 기업 형태들이 있고 경영권이 네. 세습되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일단은 창업자 세대 때는 실적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창업자들은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재벌 역사도 보면 뭐. 창업자 때는 어려운 시기에 정주영 씨나 뭐 이병철 씨나 다 실패도 엄청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고생하면서 일종의 창업가 정신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2세, 3세, 4세로 내려가면서 네. 일종의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 근데 기업에도 그런 사이클이 나타나요. 네. 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세 때 기업을 굉장히 많이 말아먹었어요. 네. 네. 말아먹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창업가 정신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는 게 치열한 경쟁을 거친 것도 아니고요. 네. 일종의 그냥 경영권이 상속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여러 능력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국 재벌의 지금의 특징은 어찌됐건 2세까지는 지나갔는데 3세, 4세. 예.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일종의 전환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들도 제가 보기엔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건 2세는 어찌어찌 지내갔는데 사실은 그럼 2세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할 거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사실은 IMF 외환위기가 있었어요. 그랬죠. IMF 외환위기에 가장 국내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거는 재벌들의 과잉 투자. 중복 투자, 과잉 투자. 문어발 확장. 예, 그래서 그냥 IMF 이때 이 사업 구조 조정한다고 해서 중복 투자, 과잉 투자됐던 부분을 한 회사한테 몰아주고 네. 중복 과잉 투자됐던 이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2세들이 경영을 할 때 야 여기가 좀 장사가 되는 것 같아 하면은 전체 거시경제의 큰 흐름과 관계없이 일단 돈을 때려 박았어요. 사실. 네네. 그때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채 비율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경제적인 위기였죠. 국가적인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공적 자금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이러면서 어찌어찌 넘어간 측면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다음에 한 20년 흘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3세, 4세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지점이 네. 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 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그 젊은 3세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3세, 4세 경영인들이 소위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교류와 경험을 하면서 성장했다기보다는 재벌가 안에서 쭉 자신의 경험을 갖고 오다 보니까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들을 좀 하는 거 아니냐. 그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떠오르면 누구누구 형 이렇게 불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도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그냥 뭐 재벌의 플렉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식적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이분이 얼마나 자신만의 상식 속에서 살았는가에 대한 많은 증언들이 뭐 돌아다니긴 하죠. 네. 그 삼성은 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재용 회장은 내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자, 외국 같은 경우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권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느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비교적 많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외국에도 가족 기업이 있고요. 가족 기업들이 경영권을 상속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오너 경영이냐 아니면 전문 경영인 경영이냐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논쟁하는 건 한국 사회에서 벌써 한 20년 된 거고요. 그렇죠. 그러는 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한국적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한국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짚어드릴 건 외국의 사례를 정경련이나 이런 데서 가끔 들고 오세요. 외국 기업도 가족 기업이 많다. 있다. 근데 적어도 한국의 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전행 이런 지배 구조인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명한 기업이 나이키나 월마트, 뭐 자동차 회사 포드 이런 데 다 지금 3, 4세인데요. 거기에 창업자 3, 4세들은 주로 뭘 하냐면 자기 일이 따로 있어요. 자기 일이 따로 있고 회사에서 사회이사 정도, 이사회의 원오브 멤버로 이사회에 와서 그냥 가끔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주주의 이익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가끔 와서 감시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기업의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뭐 철학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정도 하고 이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계열사를 작은 지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없어요. 일단 지분이 너무 작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약간 여담인데요. 저희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최근에 보고서 작업 이제 얼마 있다가 낼 건데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요. 저희가 재벌 3, 4세들이 상속으로 지배권 경영권을 이어받는 지금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대에 여러 가지 편법 같은 거를 써서 주식을 획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거.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조금 왜곡돼 있어요. 그럼 상속세도 제대로 안 낸다는 거네. 결과적으로. 뭐 상속세도 안 내는 문제도 있지만 그 재산의 획득 과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법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현대 같은 경우도 모비스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이렇게 갔어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세습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이 세습 경영의 문제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그냥 단순히 뭐 3세, 4세가 어떤 기행을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재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가버넌스를 만들어서 좋은 지배 구조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제인데 아쉬운 것은 2007년이나 2012년 특히 2007년 대선 때를 보면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사회경제적 이슈 또 지난 대선에서는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사회경제적인 이슈, 노동의 이슈가 대선의 주요한 화두가 되기도 하고 합의를 이루어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회경제적 이슈 자체가 실종돼 있다. 남은 건 부동산밖에 안 남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재계의 가버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실종돼 있는 것이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라진 경제민주화 다시 이슈로 복원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냥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역할이 중요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4세 경영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후속 작업이 없어요. 후속 작업이 없다. 근데 거대 재벌의 경영 구조를 바꾸는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는 걸려요. 장기적 과제. 근데 아무런 후속 액션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거짓말인지 실천 가능한 약속인지.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이재명 대선 후보 중심의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용광로 선대위다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스스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어제 막 국정조사 막 이런 얘기 하시더니 오늘은 송영길 대표까지 나서서 포를 쏘셨어요. 이 두 입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당 정간에 이 그 정부 여당의 이 그 대통령이 임명한 홍남기 부총리를 왜 이렇게 여의도에서는 여당은 못 잡아먹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가. 자, 도대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이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접근하는 법과 접근법과 관료들의 접근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차근차근 재난지원금을 소재로 해서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정치 가천대 한상익 사회정책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소개도 안 하고 제가 한상익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자, 재난지원금을 그 소재로 해서 한번 요거 왜 이렇게 관료가 생각하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정치권이 생각하는 재난지원금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서로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좀 근본적으로 살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지원됐는지 먼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한국의 재난지원금은 5차까지 지급이 됐죠. 근데 네. 1차 때하고 5차만 이제 전 국민 대상이 국민 대상이고 나머지 2, 3, 4차는 이제 소상공인, 뭐 프리랜서 이런 분들 대상이고요. 네네. 근데 우리가 1, 5차 합치면 50만 원 나왔는데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배인 미국이 한 3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50만 원 대 360만 원. 그러니까 그냥 뭐 1인당 국민소득 치면은 한 150은 나와야 그냥 평범한 수준 같다 뭐 이런 건데 네. 뭐 소상공인 봐도 그런데 그 전까지 뭐 지원이었다 이제 7월달에 법률 통과되고 보상이 됐죠. 보상이 됐죠. 예. 그래서 이번에 80만 곳 2조 4천억 원 한다는데 300만 원 꼴이거든요. 그런데 네, 유로권 보면은 보통 2천만 원은 기본이고 예. 독일 한 6천까지 줘요 연간.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도 엄청 많이 일본도 한 4, 5천 줘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참 한 1,000만 원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선진국 치고는 정말 안 주죠. 근데 이렇게 네. 안 주고 있는데 네. 그 돈 주는 거에 길목을 딱 잡고 있는 게 대부분 이제 기재부, 예. 야당, 예. 그리고 뭐 일부 보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 뭐 이랬습니다. 근데 그 선두가 예산 증액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죠. 예. 기재부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재난지원금 빚내서 주는 건 나도 싫어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커요. 근데 저는 뭐 계속해서 나라가 빚지는 게 개인이 빚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라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은 대책이 없지만. 이율도 다르고. 아, 그렇지. 이율이 다르는구나. 네. 예. 자, 근데 기재부는 도대체 정부 여당이잖아. 네. 당정청 협의도 하고요. 청와대까지 해가지고 그래. 뭐 지금은 중단됐지만 선거 때문에 기재부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나 관료는 예. 사고 방식이 달라요. 사고 방식이 다르다. 어떻게 그러니까 정치는 달라요? 일이 있어요. 저 사람 고통받는다 그러면 이 일을 딱 생각하고 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빚을 내든 지출 구조조정하든 일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 돈을 끌어오는 것이 정치인의 솔루션 얼굴이 그러니까 시각이고 예. 관료는 아니에요. 돈이 먼저 있어요 법과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뭐 다리가 다 부러졌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 부러진 다리를 낚기 위해서 빚을 넣어오더라도 전체 깁스를 한다고 치면 네네. 관료는 이렇죠. 지금 돈이 얼마밖에 없으니까 발가락만 붙이자. 이렇게 되는 그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야 돈이 반 깁스한 돈밖에 없어. 반 깁스만 해. 그런 원래는 거죠. 다 깁스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 문제 해결되는데 또 하나 이제 국정을 보면 시야가 다른데 시야가 다르다. 예. 정치인은 종합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한 10조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조를 썼을 때 사회 전체가 뭐가 플러스 되면 소상공인 경기가 좋아지냐, 네네. 빈곤율이 개선되냐, 네. 아니면 심적으로 국민들이 위로를 받느냐 그렇죠. 이런 효과가 다 효과 계산을 해요. 네네. 근데 관료들은 자기 분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기재부의 분야는 재정이잖아요. 네. 재정만 보니까 재정을 쓰면 안 되네. 다른 분야에 어떻게 되건 말건 소상공인 경기가 어떻게 되건 말건 심적 위로에 어떻게 되든 말건 빈곤율이 어떻건 말건 실제로 1차 재난지원 같은 경우에 보사부 그러니까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예. 가장 빈곤율 개선 효과가 컸대요. 12%. 그때 전 국민에게 딱 쏴줬을 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관료와 정치의 시각이 다른 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관료와 정치인의 숙명이에요.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엔 관료가 너무 세요. 관료와 언론 이 양대 기득권이 딱 결탁을 해가지고 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특히 전 국민 차원이라든가 복지 차원이라든가 이러면 그걸 딱 가운데 틀어막아요. 이분들이 참 선택적인 게 네.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할 때요. 네. 그때 예산 한 260조밖에 안 되는데 1년에 7조 8조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반대 안 했어요. 3%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한 18조 20조 되는 돈이에요. 네. 그때 전혀 반대 안 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도 반대 안 했고 기재부도 반대 안 했어요. 좀 선택적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한국은 그래서 더 심합니다. 이 관료들의 저항이 언론을 입고 또 그것에 많은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 속는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런 쪽으로 좀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뭐 많은 정부에서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 그럼요. 재정을 확장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위 경제 3주체 그러면 그 가계기업 정부잖아요. 예. 가계기업 정부에서 정부의 역할을 훨씬 더 확장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당연하죠. 예, 관료들이 맡고 있고 그 거기에 언론이 편을 들어주는 지금 딱 그런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재난이 이제 일어나면 견디고 복구하는 비용은 똑같아요. 뭐 미국이라고 뭐 훨씬 더 많이 들고 더 적게 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복구 비용은 똑같다. 그렇죠. 집 짓는 거 뭐 미국에서 지으나 한국에서 지으나 절대적 비용은 액수는 액면은 다를 수 있지만 절대적 비용은 같겠죠. 비용 같죠. 근데 그러면 이 재난 극복을 위해서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의 문제예요. 정부가 감당할 거냐, 민간이 부담할 거냐. 네네. 근데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 대부분 정부가 부담해요. 제가 지난 1년간 그 GDP 대비 정부 부채 증가율 딱 보면 IMF가 내놓은 건데요. IMF 통계. 네, 한국은 꼴찌권입니다. 2.2%밖에 안 늘었어요.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네, 미국은 4.3, 일본 4.9, 유로권은 7%가 늘었습니다. 와. 그런데 더 웃긴 게 가계 부채를 보면 이게 그대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국이 6.0으로 1위입니다. 1위. 예. 미국이 2.3, 일본 2.0, 유럽은 1.1%예요. 한국의 가뜩이나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런데 코로나 때 돈을 써야 된다 하니까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빚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자,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정부가 빚내서 가계가 무너지지 않게 했다면 한국은 가계가 빚을 내서 개인이 빚내서 버틴 거다. 딱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빚내서 정부가 빚내서 가계를 보조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전부 다 20, 30대 청년들이 나중에 그 정부 부채 다 떠안는 거다.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기득권 이 꼰대들이 지들 먹고 살기 편하자고 나라에 빚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해요. 그러면은 지금 유로권이 이제 130%잖아요. 네네. 부채가 우리는 한 50% 봐요. 올해 51%밖에 안 돼요. 비율은 뭐 절반도 안 되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G20 재정 관료들이나 국민들은 양심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고 다 20, 30대한테 빚을 다 떠넘기는 사람들이냐. 그게 국채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국채는 대부분 국민들한테 지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채권자예요. 국채는. 네. 그럼 국민들이 그 세금으로 이자를 낸다고 치죠. 그 이자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가족에서 제가 와이프한테 50만 원을 빌려주고 와이프 이자를 10,000원 줬어요. 그걸 똑같은 통장에 넣어서 국민계정 내 공동 통장에. 이거 내 부담입니까? 아닙니까? 그 가정 경제 안에서 돌아가는 거라는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는 좀 과도한 사업이나 이런 너무나 그런 걸 벌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외국가의 외환 위기 같은 것 때문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만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요. 네. 이렇게 재정 건전성에 집착을 하다가 국민 가계 건전성은 작살이 난 게 지금 한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게 소위 80년대 외국 외환 부채, 그러니까 그렇죠. 해외 부채 망국론이 있었어요. 운동권들도 그거 다 믿었어요. 해외에 빚지면 나라 망한다. 예.
영업이익 망하죠. 네, 그다음에 그 IMF 때는 외환 달러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근데 우리가 그거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고 지금 정부가 내는 국채 대부분은 원화 베이스로 국민이 인수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정부가 빚을 내도 그거는 국민들이 채권자다. 따라서 정부가 세금으로 이자를 갚고 빚을 갚으면 다시 국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나라 전체로 보면 똔똔이죠. 예. 이게 85%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국채 국민 인수 비율이. 네. 물론 이제 너무나 뭐 1000%, 2000% 빚을 져가지고 한다면 이제 골치가 아프겠지만 네네. 지금 뭐 일본 200% 넘어갔는데 일본이 망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세대한테. 그럴 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쪽은 달러나 엔화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냐. 우리나라는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죠. 통화를 너무 증발시켜서 예.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아니 갑자기 정치 시간이 되긴 했는데 여튼 말씀해 주세요. 통화가 우리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정부가 채권을 내서 현금을 풀면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네. 우리가 외국에 물건을 사오기 힘들죠. 예. 그게 과도하게 되는데 예. 아니 지금 재난지원금을 한 1000조쯤 내자 그랬나요? 겨우 기껏 해봤자 10조, 20조예요. 예, 예, 우리 잘해요. GDP가 1600조입니다. 조족지혈이다. 예. 그거에서 뭐 나라가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경제관료, 언론, 판검사 이런 기득권 입장이 너무 공고해서 가계에다가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에게 일반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잖아요. 네네. 사실 경제 발전이라는 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니, 돈만 많이 벌면 뭐예요? 국민 경제가 그 모양인데 국민 생활이. 그런데 그러려면 이전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130%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재부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 몫의 재정 건전성만 지키려고 하는 기재부 그리고 보수 언론이 결탁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뭔가 우리가 좀 복지나 이전 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려고 하면 네. 망국론, 재정 건전성 뭐 이런 걸 들이대면서 막아요. 예. 근데 또 선택적으로 막아요. 자, 국민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정치인은 재정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심적인 위로까지를 바라보면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관료는 자신의 업무 영역만 바라본다. 예. 자, 이게 재난지원금을 바라보는 큰 차이가 나는 원인이다. 자,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약간 비약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걸로 하시죠. 뭐 오늘은. 자, 지금까지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한상익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 시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허브 인 서울입니다. 서울시가 11월 12일 청년들에게 재테크 상담과 교육을 하는 서울 영테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목기료 청년금융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금융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우선 서울 영테크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네, 우리 주변에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이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서울시가 무료로 시의성 있는 재테크 교육과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9세 사이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 청년 포털을 통해서 재테크 교육과 함께 재무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올해는 시범 운영으로 온라인 비대면 재무 상담만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대면 재무 상담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재테크 교육 재무 상담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올해까지는 비대면, 내년부터는 대면 상담 시작한다라는 건데요. 기존에도요 유튜브나 재테크 관련 콘텐츠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서울시가 이거 나서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주변에는 그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운데요. 네.
게다가 또 민간에서 제공하는 재무상담 서비스 또한 너무 고가여서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재테크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고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청년의 자산 현황에 맞는 안전한 재테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민간과는 달리 상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금융 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유도하지 않습니다. 민간에서는 막 설명해주고 교육해놓고 상품 팔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도 이제 함께 제공해서 재테크 교육과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자,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여기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서울 청년 포털에 먼저 회원 가입을 한 후에 회원 가입. 예. 예, 서울 영테크 재무상담 신청 페이지에서 그 원하는 상담 시간, 상담 방식, 상담 내용 등을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울러 그 상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상담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 전담 콜센터 번호가 1644-7747번으로 하시거나 1644-7747 예. 카카오톡 서울톡이나 서울 영테크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서울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서울 영테크 사업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정돈해 주시죠. 정리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울 영테크는 서울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서울시가 무료로 재테크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네. 어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첫 월급을 잘 모으고 싶은 마음에 수입, 지출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청년에게는 저축 외의 방법으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궁금한 사항들은 본인이 느끼기엔 사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꼭 서울 영테크를 통해서 이런 궁금한 사항들 반드시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목기료 청년금융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